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5년마다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진핑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혹시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한편 이번 당대회로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기업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이 회사가 가상세계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버전의 헤드셋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양인데 업무와 쇼핑, 파티 등을 할 수 있는 메타의 가상공간 이용자도 그래서인지 감소하고 있다는군요.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요즘 블루칩에서 이러다가는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낳고 있는 메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주식시장은 요즘 어떤 고민을 또 하고 있는지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과 함께 주식시장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또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져서요. 낙폭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장중에 2200선이 한번 또 붕괴됐었나 보군요. 예. 오늘의 이슈는 뭡니까? 나오신 김에. 사실 이슈는 굉장히 많죠. 영국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관련 이슈들 또 최근에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물가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향후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그래서 그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더 크게 하락하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분들의 그 투자 심리는 굉장히 좀 많이 얼어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이 그랬지만 반등해서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불안 심리 때문에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는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정도고 예. 국내 시장도 굉장히 변동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심리가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락도 하락이지만 네. 그 변동성이 크다는 거. 오를 때는 또 미친 듯이 오르다가 내릴 때는 그 왜 올랐는지 모르게 또 땅이 꺼지듯 내리고 그 왜 그런 겁니까? 예전에는 주가가 좀 내린다 싶으면 또 저점 매수도 있고 투자자들의 시야와 시기에 따라서 단기 투자하는 분, 장기 투자하는 분이 섞여가면서 크게 내리는 날은 또 사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우우 몰려다니면서 팔 때는 같이 팔고 살 때는 또 같이 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왜 그러죠? 그만큼 불안 심리가 가장 크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즉 이게 이런 현상들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지수 바닥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비관론 또 바닥에 대한 강한 심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데 그 폭이 상당히 커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보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켜보자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거래가 크게 감소합니다. 거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크게 빠지고 또 조금만 사도 크게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 변동성들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 자극하겠죠. 시장의 안정에 대해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바닥이겠구나 아니면 또 올라가겠구나 생각도 하실 텐데 네. 내려갈 땐 너무 크게 내려가고 반등할 땐 또 크게 반등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신뢰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지수 바닥권에서 많이 나타나는 네. 현상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 말은 지금이 바닥권이라는 뜻입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수 바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건데 네. 통상적으로 지금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은 이미 많이 꺾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운임도 반토막이 났고
이미 주거비는 아직 안 내렸지만 주거비의 선행 지표인 주택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예. 임금은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임금은 옆으로 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음. 문제는 시장에서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물가 지표로 나타나야 되는데 조만간이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들도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여튼 네.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거의 지수가 바닥권에 근접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영국이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슬슬 들리고 있어요. 네. 한두 주 전에 영국에서 감세안 잘못 내놨다가 파운드화도 폭락하고 금리도 급등하는 바람에 영국 정부가 돈 찍어서라도 그 금리 좀 낮추려고 노력을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사실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긴 없죠. 예. 이미 그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이제 철회를 했고 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사실 오늘이 굉장히 관건이죠. 영국 중앙은행이 그때 국채를 매입한다는 시한이 14일이었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지나서 안전판이 없어진 상황이고 네. 일단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철회를 한 상황이면 원상복귀는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국제적인 투기 세력들, 국제 시장을 노리는 세력들이 오늘 밤에 어떻게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 정부를 신뢰를 하고 공격을 멈추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은 공격을 시작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 홀로 막지는 못할 것 같고 글로벌 공조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면 영국이 실패를 인정을 하고 또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어쨌든 정책을 되돌리고 뭐 일부 희생 이야기했지만 재무장관도 이제 교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전만큼 공격의 강도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총리 사임선도 같이 나오는 모양이더군요. 사실은 하시는 게 맞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총리가 있었던 그 감세안이 예. 정말 조금만 잘못했으면 영국에 있는 모든 퇴직연금, 우리령은 국민연금이죠. 단안할 뻔했습니다, 정말. 금융시장이 충격을 네. 받는 바람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영국 국민들의 모든 퇴직금을 날린 총리를 그대로 그 자리에 두는 게 사실 맞느냐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상당 부분 그 퇴직연금 관련한 펀드들이 손실을 많이 입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 분명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정책을 실패하고도 그 자리에 있다라면 안 되는 거고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영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총리 교체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때 전체적으로 이미 지도력은 잃었다. 시장에 영국 그 잘 나가던 영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영국이 무너진 게 지금 총리 때문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무너져 있었으니까 이런 말 한마디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이 이제 계속 골마왔다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더 많이 올랐죠. 예. 현장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고 여기에 또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허약한 구조가 더 허약해졌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을 크게 만들어준 거죠. 이럴 때 굉장히 정책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하지 못하고 했었던 게 있었던 거고 혹시 잘못을 했으면 그 즉시 되돌렸으면 됐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시간을 좀 끌고 그랬던 점들이 정책적으로 영국에 대한 신뢰를 더 낮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국은 그저 그냥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아무래도 이 투기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예. 하는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어쨌든 간에 되돌렸지 않습니까? 예. 정책도 되돌리고 뭐 영국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신뢰의 점수를 줄지 아니면 이것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고 네.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라고 공격을 할 것인지는 오늘 밤에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한 우리 시간으로 4시나 5시 정도 되면 영국 국채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르고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을 시작한다라면 그러면 열나는 거죠.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우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뭔가 파장을 일으키고 또 금융시장을 흔들고 그럴까요? 아니면 영국의 일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같이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게 요즘은 어떤 국가 하나가 잘못되면 그 국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게 되면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겠죠.
또 영국이 취약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도 음. 주변국들도 취약하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네. 신흥국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는 어떤 빌미도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 영향이 생각보다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국이란 국가가 이미 브렉시트가 돼서 EU가 아니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예. 유럽 연합으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은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안둬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중국의 당대회가 있고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가 확정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 말은 변화가 없다는 뜻인 되겠죠? 계속 시진핑이니까. 원래부터도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예. 뭐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음.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어제 그 발언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공동부유를 강조했다라는 거, 네. 뭐 공동부유를 강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있었던 시장 경제에서는 다소 후퇴하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공동부유다. 여기에다가 또 잘 아시다시피 국가 자본주의 또 중국 특성에 맞는 현대화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러면 경제 자체가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간섭하는 통제 경제로 현재보다는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네.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에다가 사실 뭐 대만의 통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뭐 기술 자립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갈등 구조를 염두에 둔 얘기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향후에 우리 시장에서도 놓고 봤었을 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적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이제 경제를 자립한다는 얘기는 예. 중국 시장 안에서 수출하는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중국도 미국처럼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반도체 정도만 제외하고는 앞으로 우리 품목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꾸자꾸 설 자리를 잃어갈 가능성이 시간을 두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어쨌든 자기가 하고 자기 거가 쓰겠다. 뭐 스스로 자립을 하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외세, 또 우리로 얘기하면 외국권 물건들에 대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은 결국 중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최근에 일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리쇼링이라고 해서 예. 밖으로 나갔던 공장들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점유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또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중국이 점유했던 부분을 우리가 차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배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중국 물건들이 미국에서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럼 그 자리를 채우는 기업들 또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운용의 면을 잘 살려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중국하고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아니면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협력이었다가 예. 이제는 경쟁 이상으로 넘어갔겠죠.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모든 산업에서 경합도가 제일 높은 국가가 한국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예. 뭐 조선부터 시작해서 화학, IT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협력이었다가 이제는 경쟁 관계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 경쟁 관계 속에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소비재 같은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재도 그렇고 IT 제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반도체 정도만 제외한다라면 저도 이제 중국에 뭐 100번 이상 넘게 가봤었고 중국 시장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얼마나 선전을 하고 있는지 지켜봤지만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갔었을 때는 수혜만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피해밖에 안 보였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최근에도 중국에 들어갔던 많은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모습들 또 이런 고전이 앞으로도 지속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다라기보다는 네. 중국이 좋아진 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식 자본주의 자국 중심의 어떤 그 기업들의 특혜를 많이 주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뭐 다소간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큰 경쟁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서 사다 쓰던 걸 우리나라에서 사다 쓸 거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일 것이다. 환경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네. 이게 기업적인 문제와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미국의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예. 우리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들이 미국으로 가는 게 되는 거니까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우리의 질 좋은 일자리 이렇게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네. 국가적으로는 큰 손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큰 기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오면 니네 거 많이 팔아줄게. 네, 라는 그게 말은 문제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데 네, 미국으로 가면 미국 직원 고용하고 미국에서 설비 사다 공장 지어야 되니까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주름살이 자꾸 느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리그에서 잘하던 선수가 유럽 축구리그 가는 느낌이군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부 다 메이저리그로 가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출세,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죠. 걱정이네요. 그러면 걱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네. 기업들 이익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데 따라 이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니 네.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나가는 기업들 대부분이 또 미국 현지에 공장 짓는 것들이 대부분 첨단 제조업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 첨단 제조업이란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와 또는 기업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나간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진짜 질 좋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뭐 이렇게 공장을 옮기든 저렇게 짓든 전 세계 수요가 늘지는 않을 텐데 동일한 수요를 가지고 자꾸 뭘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비용만 더 드는 거겠죠. 예.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스스로도 내년부터는 이 갈등 구조를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도 어제 얘기한 거 보면 대만에 대해서 결국은 통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무력 사용도 배제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면 향후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만을 둔 갈등이 더 고조되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등은 군사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미국도 안보 이슈를 내세운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향후에 미중 간의 갈등은 완화되기보다는 훨씬 더 강한 쪽으로 이게 단순히 경제 이슈에서 안보 이슈로 넘어가고 군사적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이 시간을 둘수록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불리한 상황인 거죠? 이게 불리할지 유리할지는 뭐 시장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이 글로벌적으로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같은 시장이 열리고 우리한테 기회가 있었을 때 좋았던 거지 네. 어느 한쪽이 이렇게 되면 시간을 두고 우리는 한쪽에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경제 구조가 중국 그다음에 안보 중심은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경제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구조가 될 거고 예. 그 갈라지는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한쪽을 선택한다라면 어쨌든 한쪽을 잃는 모습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갈등 구조도 좋은 게 아니지만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주름살이 하나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주식시장 계속 안 좋은 것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참 어려운 일 많을 것이다. 그러나 또 투자에서는 기회를 찾는 분들도 있을 테니.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경우는 또 안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또 좋아지는 기업들도 또 생깁니다. 있겠죠? 예. 예. 오늘도 보니까 뭐 카카오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얘기 듣고 또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또 오르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반사이익이라면 카카오의 경쟁사들. 경쟁사들 또는 이제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서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참 굉장히 항상 시장은 좀 독사 예. 같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디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틈새를 공략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분명한 거는 이런 어떤 구조들이 지금 당장 전체 큰 그림에선 안 좋지만 분명히 그 구조 안에서 또 큰 변화 안에서 많은 기업들을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구도가 어떻게 갈지
그에 따라서 산업별로도 전망이 많이 바뀔 거고 또 기업별로도 많이 편차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예컨대 뭐 중국에만 올인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미국 중심으로 되게 나갔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니까 모조리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뭐 기회가 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가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주판날은 우리가 좀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이었고요. 저희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갑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회사 이름을 최근에 메타라고 바꿨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는 꽤 됐었고 네, 이제 뭔가 성과가 좀 드러나나 하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최근에 무슨 발표가 있었나 보죠? 네, 메타 커넥트 2022란 행사를 했는데요. 그 메타라는 회사를 정의하자면 페이스북이었잖아요. 네. 그 결국 이제 미국의 카카오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 다 연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한계에 부딪히니까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워서 회사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겠다 하는 건데 오늘 이슈가 결국은 메타는 잘 되고 있냐, 블루칩 맞냐 이런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가 뭐냐 도대체 메타버스가 실제 존재하는 건 맞냐 네.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메타가 그 페이스북 시절에 별명이 있었어요. 이게 블루칩 신기주잖아요. 블루칩의 블루가 메타 이 페이스북 별명이 블루예요. 블루.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메타라고 안 부르고 그 블루 있잖아. 블루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블루칩 아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페이스북의 앱 색깔도 그렇고 배경 색깔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블루였나 네. 봐요. 그 메타 커넥트 2022라는 행사가 이제 말하자면 중요한 1년에 한 번씩 큰 그 아젠다 뭔가 네. 우리 어디로 가요 이런 거 하는 행사인데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은 다 이런 걸 합니다. 애플은 세계 개발자 대회라는 걸 하고요. 왜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애플 개발자 대회라고 하나고 구글은 구글 I/O 행사라는 걸 합니다. 인풋 아웃풋 이 약자고 테슬라는 테슬라 AI 데이라는 거래요. 이번에 로봇 예. 발표했었죠. 근데 메타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연결한다는 게 회사의 비전이니까 커넥트란 이름을 썼고 여기서 이 발표한 게 퀘스트 프로라고 하는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면 헤드폰 헤드셋처럼 그러면 나를 가상 세계로 훅 빨려들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공개했죠.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로 가는 열쇠냐 이런 얘기들 나온 겁니다. 그 헤드셋 그러니까 그 스키장 가면 쓰는 고글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쓰면 이제 온 세상이 다 새로운 세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나왔다. 네, 그게 지난해도 일단 프로토타입이 공개가 됐는데 네.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갖고 메타 지난해는 퀘스트 2란 이름이었고 이번엔 퀘스트 프로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프로라고. 네, 그것도 설명하기로는 그걸 쓰면 이제 백화점 가고 싶다 그러면 주변이 다 백화점으로 바뀌는데 맞아요. 네, 백화점 1층에 가면 저는 제가 쓸 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곧바로 미층으로 바로 직행. 뭐 주로 지하로 가거나 저는 네. 그러는데 제가 그 고글을 쓰고 백화점 모드를 누르면 네,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것이 그냥 다 진열된 것처럼 보인대요. 맞아요. 백화점 맞습니다. 공간이 나에게 네, 맞춤형으로. 네, 네. 1층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 얼마나 잘 사겠냐 사람들이. 어, 이제 그런 설명이어서 그렇단 말인가 싶었는데. 어떠세요? 그게 혹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후킹된다는 표현을 쓰죠? 후킹됩니까? 사람들은 원래 유혹이 약하니까요. 유혹이 약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눈앞에 보이면 열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을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요. 예. 그 메타가 만든 그런 식의 공간을 호라이즌 월드라고 부르는데 이 호라이즌 월드라고 불린 이곳에 한 번은 가요. 백화점에 네. 한 번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 신기해서 삼아, 한번, 구경 네. 삼아. 그런데 두 번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접속률이 굉장히 낮고요. 심지어 메타는 호라이즌 월드가 왜 이렇게 접속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설문을 해도 설문에 대한 응답률도 낮아요. 그렇대요. 네, 그게 얘기는 사람들한테 메타버스는 신기한 구경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한번 해봤으면 됐지. 그렇죠. 인스타그램처럼 한 번 하고 나면 네. 끊을 수 없는 중독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는 한번 가보면 다 봤다 싶은 제품을 만들었으니 열쇠 자물쇠 못 차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얼마예요? 그 고글 가격은? 이게 이 고글이요. 또 가격도 너무 비싸요. 가격이 1,499.99달러인데 1,500달러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22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220만 원짜리 장난감을 누가 사서 한 번 가는 곳에 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전 제품보다 가격이 그러니까 메타 이전 2보다 퀘스트 2보다 가격이 3배 이상 비싸졌는데 네. 성능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 가상 현실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 기술은 뇌가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뇌의 어떤 그 인상인데 눈으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꿈꾸는데 이게 꿈이라는 걸 알면 너무 재미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보통 보면 이런 디바이스들한테는 코드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발 코드명. 예를 들면 삼성 폴더블 폰의 개발명이 있었는데 네. 이게 위너였어요. 위너. 이제는 다 이겨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다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뜻이었는데 이번에 퀘스트 프로의 개발명은 프로젝트 캠브리아였습니다. 캠브리아가 무슨 뜻입니까? 캠브리가요. 저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졸아갖고 잘 몰랐는데 그 5억 년 전에 있었던 선사 시대래요. 그때 생명체한테 눈이 처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선 캠브리아기라고 네, 맞아요. 네, 부르던. 맞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촉각이나 청각으로 동물들이 움직였는데 빛을 인식하게 된 게 캠브리아기. 그러니까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뜻은 인간이 가상현실의 눈을 떠서 제3의 눈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굉장히 원대한 꿈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이번에 장착돼 있습니까? 네, 장착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진짜처럼 느끼게 만들려면 그 이 기계가 인간의 눈을 인식해야 돼요. 네. 내 시선이 어디로 보느냐를 파악해야 되니까 이런 거 보고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예. 아이 트래킹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가상 현실에 들어가면 내가 눈동자만 이렇게 굴려도 세상이 이렇게 막 돌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그 팬케이크 렌즈라는 게 있는데 그 왜 팬케이크가 보면 여러 가지를 압축해 놨잖아요. 안경으로 보면 압축 렌즈 같은 걸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주얼 리얼리즘을 구현했다인데 실제로 뭐 초점, 뭐 왜곡 보정, 뭐 해상도, 뭐 흔히 뭐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TV에서 나오는 뭐 선명도 이런 거 표현하는 거 네. 굉장히 높아졌고 뭐 또는 뭐 퀄컴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칩 만드는 이 회사도 뭐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용 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력도 덜 쓰고 실제 느낌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카메라가 8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밖으로 보는 카메라보다 안으로 보는 카메라가 훨씬 많아요. 이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찍는 겁니다. 그 헤드셋을 쓰면. 그래서 네. 예. 내가 웃으면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나도 웃고 울고 이런 표정을 감지해서 그 표정을 그대로 구현해 주는 거죠. 그 고글 같은 안경을 쓰면 그 안에 보이는 화면 중에 내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실제 화면에서 실제 생활에서는 제가 저를 볼 수는 없는데. 그 이제 거울에 비추면 이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이제 창업자가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시선으로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표정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아요잖아요. 좋아요는 표정이거든요. 근데 디지털로 표정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제 메타버스 안에선 좋아요 누릴 필요 없고 그냥 좋으면 웃고 싫으면 찡그리고 이걸 고스란히 표정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격도 비싸지긴 했지만 문제는 열쇠만 있고 이거 무슨 문을 열지 자물쇠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뭘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열쇠는 너무 좋은데 어디로 가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른다는 게 그 좋은 이게 기계로 고민이에요.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까? 네. 콘텐츠가? 컨텐츠도 많지 않고요. 일단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지금 점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지난해만 해도요. 메타버스 하면 저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만 달면 다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 그러면 업계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메타버스 말고 다른 용어 없어요. 좀 시들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많은 기술 트렌드 용어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행을 탑니다. 근데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2022년 2월 달에 보통 미국에서 슈퍼볼이라고 해서 그 미국 축구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광고의 그 내용은 뭐냐면 그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처럼 그 영화 속에서 그 인형, 그 장난감 인형 밴드가 현실에서 버려져요. 그러다가 메타버스에 가서 일일 유니온 해갖고 다시 재결성해서 인기를 얻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막상 이거 보여주니까 시장의 반응이 관객들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현실에선 버림받고 메타버스에 도피해서 현실 도피하라는 얘기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메타가 원하는 반응이 아닐 거 아니에요. 메타가 원하는 건 훨씬 나은 세상을 보여주려는 건데 네. 도피처럼 만들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메타조차도 메타버스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메시지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현실보다 더 좋은 현실로 만들거나 리얼한 현실을 대체해야 되는 건데 그냥 현실에서 도피해야 할 어딘가로만 이들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하는 네,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어디로 가는 분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여서 이번에 약간 솔루션을 제시하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왜 사티아 나델라라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있습니다. 예. 근데 MS가 가장 유명한 게 요즘이야 뭐 윈도우 뭐 이런 거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MS에서 만든 그 오피스 프로그램 있죠. 네. 그러니까 일 잘하게 만드는 방법들. 예를 들면 엑셀, 워드, 뭐 엑셀. 워드 이런 네. 거. 사실은 회사에서만 쓰고 밖에서 쓰고 싶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런 거를 메타버스에는 쓸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줘서 메타 행사에 등장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고글을 쓰면 메타버스 그 헤드셋을 쓰면 예. 그러면 가상 세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MS 워드를 그 2D를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미러링이라는 건 현실에서 띄워놓은 게 가상 세계로 똑같이 구현되고 그 안에서 이제 MS 워드로 뭐 기사 쓴다거나 뭐 방송 원고 작성한다거나 뭐 엑셀 갖고 데이터 통계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타버스는 오피스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가상 현실 안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목표를 제시해 준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파는 소프트웨어가 원래 업무용이니까 그렇죠. 네, 환상 속에서라도 업무를 하세요. 불편하지 않게 드리겠습니까? 이런 건데 네. 그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좀 불편하게 만들거나 네. 야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하라는 건가? 뭐 이게 보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광고는 메타버스로 현실 도피하라는 거야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등장하니까 깜짝 등장이었는데 반응은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도 일까지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 안 갈래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을 증강시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훨씬 초현실에 가서 우리 요즘 왜 하이브리드 워크 많이 하잖아요. 이게 보면 원격 그 워크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네. MS에 보면 줌처럼 팀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가상 현실에서 회의도 하고 우리 뭐 가상 현실에서 방송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거라면 구태여 개인이 돈을 내서 여기에 접속해서 이 헤드셋 비싸게 사서 그래갖고 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열리기에는 이 열쇠를 넣고 자물쇠 열었더니 시장이 너무 맞긴 한데 이른바 B2B 시장이어서 이 시장부터 두드리는 건 맞는데 이 시장이 대중 시장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의 공통점은요. 그 왜 스타트업은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해서 내 제품이 시장과 맞는지를 찾아내잖아요. 네. 빅테크는 제품을 시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을 만들죠. 이런 그래서- 거 만들어 놓으면 좋아할 거야.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빅테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의 경우, 그러니까 옛날 이 메타의 전신은 시장을 만든 게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이 만든 시장 안에 광고 시장 체리피킹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페이스북. 네, 예.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되면서 우린 안 그래. 우리는 메타버스 시장을 만들 거야. 세상에 없던 상품 내놓겠다.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현실 도피 아니면 가서 일해라 이러면 그 현실 시장이 만들어지느냐라는 시장의 의문들이 자꾸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많은 분들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중간에 스마트폰 화면 보고 노트북 화면 보고 PC 화면 보고 TV 화면 보다가 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그냥 갈아타지 말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 시작하면 곡을 하나 끼고 있으면 그 안이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노트북이기도 하고 그 영화관이기도 하고 뭐 대화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시죠라고 제안하는 건 아닙니까? 이거에 관련돼서는 링크드인 창업자가 한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자기가 이걸 갖고 일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가상현실을 놓고. 그랬더니 그 줌을 놓고 회의를 하면 줌을 하다가 잠깐 화면을 끄고 커피도 마시고 쉬기도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가상현실을 했더니 이 헤드셋을 쓰고 커피 한 잔 못 마시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하게 짝이 없는 디바이스일 뿐이지 그걸 야. 구분하기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장님이 단체로 사주시겠네요. 그렇죠. 커피 한 잔 마실 겨를도 없이 일만 해야 되는 맞아요. 기계라면. 그래서 엑센처라는 이 컨설팅 회사가 이번에 메타 커넥트 행사에 등장해서 줄리 스위처라는 이 CEO가 등장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회사는 이거 많이 써요. 그래갖고 전 세계 연결돼 있는 컨설팅을 해요라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고민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디바이스를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직원들이 좋아할 것이냐, 또 네. 업무 효율이 그만큼 오를 것이냐 이 두 가지에 계속 퀘스천 마크 의문점이 찍히니까 메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쌓이게 되고요. 과연 연결할 수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메타버스는 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약 일주일 전에 발표됐다고 들었는데 발표되고 나서 주가는 좀 떨어졌나 봐요. 주가가요. 네, 지금 저도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 직전에도 봤는데 지난 주에도 126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거냐면 연초 대비 절반입니다. 정말 뭐 60% 이상 떨어졌고요. 이거 발표된 직후에도 하루 만에 한 5%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시장 반응이 나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메타가 힘을 얻었던 이유는 그 이른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는 SNS 광고 시장의 1등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점유율이 90%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1등 또는 앞으로 미래의 1등은 이런 게 아니라 틱톡이라고 하는 새로운 쇼폼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실에선 틱톡한테 밀리고 있는데 미래 메타버스에서도 그렇게 뚜렷한 액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가한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지금 메타가 이 분야에 돈을 쓰고 있는 것만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공격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저커버트가 이런 얘기도 해요.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도 그 메타버스 기기가 완전히 성숙해지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다는 거 알아요.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그럼 뭐 세상에 어떤 주주가 10년을 기다려줘요. 미래는 알겠는데 그게 10년 뒤의 미래면 내 미래는 아닌 거죠. 그 고글 같은 게 지금의 우리가 스마트폰 쓰듯이 한 2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다닐 거라고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네. 그렇듯이 고글을 쓰고 다니는 누구나 다 목에다 고글 하나씩 걸고 밥 먹고 나서 잠깐 10분 짬 나면 다시 고글 쓰고 그런 시대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안 와요 그런 세상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게 지금 현재 메타가 추구하는 건 증강 현실, 그 혼합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네. 리얼리티하고 가상 현실을 섞어서 말하자면 한쪽 눈으로는 현실을 보고 한쪽 눈으로는 가상 현실을 보는 건데 그게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만큼 편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빼앗긴다고 하는 게 인간한테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는 거죠. 쉽게 오지 않고 오히려 게임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리얼하게? 겁니다. 네, 즐기고 싶으니까요. 그렇더군요. 애플 CEO도 언젠가 이걸 보고서 AR은 맞는 것 같다. 네. 고글 쓰고 내가 냉장고에 있는 물건 보면 유효기간 뭐가 지났는지 반짝반짝 빛나주면 좋지. 그런데 그렇게 막 가상의 세계까지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를 하더군요. 그렇죠. 많은 CEO들이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